타일러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픈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내 이름은 안성우, 44살이다. 그리고 방금 지난 5년간의 내 인생이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겨우 3달 된 23살짜리 아이에게 넘어가는 걸 지켜봤다. 타일러는 뭔가를 스스로 이뤄낸 듯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회의실은 식은 커피와 실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도 박수를 쳤다. 우리 팀장인 박재현 부장은 테이블 맨 앞에 서서 마치 수탉처럼 가슴을 펴고 말했다. 타일러는 우리 지역 운영 본부장으로서 큰일을 해낼 인재입니다. 내가 2019년부터 준비해왔던 자리. 핸더슨 상무가 은퇴하면 내 것이 될 거라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 희망이 자리했던 그곳에 싸늘한 것이 내려앉았다. 타일러는 박 부장의 조카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값받은 경영학 학위와 평생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달간 내가 공급 계약을 관리하고 물류 체인을 조정하며 4개 주에 걸친 설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 이제 그는 내 상사가 됐다. 성우 씨가 타일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박 부장이 덧붙였다. 마치 그게 모든 걸 낫게 만들기라도 하듯, 마치 내 5년간의 완벽한 업무 성과와 주 60시간 근무가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인턴십이었다는 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은 타일러에게 악수를 건네고 축하 인사를 했다. 나는 내 노트와 펜을 챙기며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다.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고 차분했다. 마치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 오랫동안 마음속을 괴롭히던 무언가의 실체를 알아차린 것처럼. 문 앞에 다다르자 박 부장이 내 팔을 붙잡았다. 성우 씨, 잠깐만요. 우리 둘만 회의실에 남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동정거린 얼굴을 지어 보였다. 놀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말했다. 타일러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인재예요.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개인적인 건 아니니까요. 나는 그를 잠시 바라봤다. 박재현 부장은 52, 배가 약간 나왔고 점점 빠지는 머리카락을 가르마로 억지로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장인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아이러니를 모를 리 없었다. 완벽히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안도한 듯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성우 씨는 항상 전문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팀에 없어선 안 될 인재죠. 소중하다고. 단지 내가 승진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카를 훈련시킬 만큼은 소중하다고.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전화가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2019년 3월, 이혼이 끝난 직후 나는 레이븐스파크 벤처스에 입사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제조 물류라는 분야는 지루하지만 안정적이었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줬다. 이 회사는 남서부 지역에 산업 장비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박재현 부장이 직접 날 채용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당신 같은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전 회사에서 12년을 일했다. 예산 삭감으로 해고되기 전까지. 44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박 부장은 이것이 기회라고 말했다. 우린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적합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많습니다. 나는 그 적합한 사람이 됐다. 화물 지연이 생기면 주말에도 일했고 고객의 긴급 요청이 있으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피닉스부터 휴스턴까지 납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성과 평가는 늘 만점이었다. 박 부장은 항상 웃으며 말하곤 했다. 성우 씨는 관리 직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기다림. 나는 기다리는데 익숙했다. 내 딸 소희는 격주로 내게 왔다. 이제 16. 아빠가 지쳐 보일 때면 눈치챌 만큼 컸다. 일요일 아침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날이면 그녀는 말했다. 아빠, 주말이잖아. 조금만 밀린 거 마무리하는 거야. 좋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 그녀는 눈을 굴렸지만 이해하는 눈치였다. 그녀의 엄마는 다시 결혼했고 새아빠는 변호사였다. 정시 퇴근하는 사람이었고 리틀 야구 코치도 했다. 나는 주말에도 일하지만 생일 용돈은 제때 보내고 학예회는 빠지지 않는 그런 아빠였다. 6개월 전 첫 번째 균열이 보였다. 박 부장이 조카를 회사에 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영리한 아이야. 텍사스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나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업이면 신입사원 하나쯤 들어오는 건 당연했다. 보통 말단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배우는 법이다. 하지만 타일러는 말단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박 부장 사무실 옆방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직함은 운영 스페셜리스트였으며 월급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박 부장은 그를 회사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마치 귀빈이라도 되는 것처럼. 타일러는 우리 시스템을 관찰하며 배우게 될 거예요. 타일러는 내 고객 전화 회의에 앉아 관찰했고 납품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에서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게 명백했다. 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고 열심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를 훈련시켰다.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심지어 그 아이의 성이 박씨고 그의 삼촌이 내 월급을 주는 사람이더라도. 그 모든 걸 짐작하게 된 순간은 정확히 3주 전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들으면서였다. 그날은 분기별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용역 직원들만 남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로 가던 중 박 부장의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는 소리를 더 멀리까지 잘 전달했다. 이사회에서 질문할 거야. 박 부장의 목소리였다. 타일러가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다른 목소리, 낮고 나이가 느껴지는 음성이 대답했다. 아마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 김영석 전무였을 것이다. 당신 성우 씨를 승진 대상이라고 보고했었잖아. 박 부장이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따뜻함도 없었다. 성우는 성실하지. 믿을만하고. 하지만 임원감은 아니야. 그냥 지금 하던 일 계속시키고 돈 잘 벌게 해주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나는 복도에서 30초쯤 그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타일러가 핸더슨 상무의 자리를 가져가고 나는 그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고마워하는 척해야 하는 그런 미래. 성우는 문제 안 일으킬 거야. 박 부장이 계속 말했다. 딸도 있고 위자료도 내야 하고 이 일 필요해.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내 발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저장하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음악도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 운전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박 부장의 말들이 맴돌았다.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어. 마치 내가 굴레 씌운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5해의 충성과 노력은 단지 감사한 표정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을까? 나는 딸 소희를 떠올렸다. 내가 승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우리 아빠 본부장 될 거야.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는 그 말이 거짓이 되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처의 말도 생각났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당신은 너무 순해. 다들 당신 머리 위에서 놀잖아. 한 번쯤은 당신 의견 좀 세워봐. 아마 그녀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출근했다. 타일러의 행동을 더 면밀히 살폈고 박 부장이 어떻게 그를 경영회의에 데려가며 나를 일상 운영에만 집중시키는지 눈여겨봤다. 다른 관리자들이 결정권을 그에게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그가 이미 상사인 양. 그로부터 3주 후 나는 회의실에서 그가 축하를 받는 장면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자격도 준비도 되지 않은 자리를 거접하던 타일러.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명확한 인식이었다. 냉철하고 고요한 확신. 박 부장은 내가 이 직장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겐 딸이 있고 고정 지출이 있으며 결국 참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은 흔들림 없었고 머리는 맑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4시 30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은 막 타일러를 데리고 물류 창고를 둘러보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봉투를 건넸다. 이게 제 사직서입니다. 2주 후 퇴사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다. 당혹, 불신, 그리고 약간의 공포. 그는 봉투를 뜯어 빠르게 읽었다. 눈이 문장을 왔다 갔다 하며 흔들렸다. 이거 농담이지,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진심이야. 타일러가 승진해서 그만두겠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가 침묵을 메우도록 놔뒀다.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뒤를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성우 씨, 이건 좀 생각해 보자고. 감정적인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커리어를 버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 이미 결정했습니다. 딸은? 책임감은 어디로 갔어? 결국 그가 생각한 레버리지가 나왔다. 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리라는, 돈과 가족 때문에 굴복하리라는 믿음. 잘 해결하겠습니다. 내 말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어조가 굳어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승진 못했다고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거 미성숙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좋은 추천서도 못 받을 거야. 알아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회사가 채용 안 할 수도 있어. 위협이었다. 5해의 성과도 주말도 반납한 헌신도 한순간에 떼쓰기가 되었다. 그건 부장님의 선택이죠. 박 부장은 다시 앉아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성우 씨, 나는 당신을 좋아해. 잘하잖아. 그런데 타일러는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 비전이 있지. 비전이요. 나는 되뇌었다. 이 사회는 혁신을 원해. 새로운 사고방식. 타일러는 회사의 미래야. 그럼 저는요. 박 부장은 말을 멈췄다.
경험, 안정성, 그것도 중요한 자산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를 안정성이라 부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아요, 성우 씨. 주말에 생각 좀 해봐. 월요일에 다시 오면 이 얘기 안 한 걸로 하지. 그는 여전히 내가 물러설 거라고 믿고 있었다. 추천서를 미끼 삼아 전문성을 의심하며 겁을 주면 내가 철회할 거라 생각했다. 2주 동안 업무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타일러가 알아야 할 건 다 정리해서 넘기죠. 그의 얼굴이 굳었다. 타일러를 교육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공급 계약, 물류 흐름, 비상 절차 전부 인계할 겁니다. 아니면 부장님이 다 파악하실 건가요? 그 말은 전곡을 찔렀다. 박 부장은 기술적 운영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타일러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2주는 내가 필요했다. 좋아, 2주.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 추천서든 뭐든 도움 줄 생각 없어. 이건 다리 끊는 행동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성우씨, 그가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큰 실수하는 거야.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그럴지도요.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이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퇴근했는지 사무실은 한산했다. 타일러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조직도를 들여다보며 마치 거기 우주의 비밀이라도 담겨있는 듯한 얼굴로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납품업체 연락처, 비상 절차, 문제 해결 가이드. 박 부장의 부탁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혼란은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에. 휴대폰이 울렸다. 소희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아빠 주간 이야기 듣고 싶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럼 들려줄 소식이 있어. 이번엔 좋은 소식이야. 그 다음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타일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개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의 모니터 3개에는 각기 다른 엑셀 시트가 열려 있었고 그는 벤더 이메일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타일러. 내가 말했다.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어? 그는 얼굴을 들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안 선배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6시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모르슨 인더스트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납품 지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슨 인더스트리. 우리가 관리하는 고객 중 가장 큰 회사였다.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중장비 부품을 주문하는 주요 거래처. 나는 그들과 4년 동안 직접 거래를 해왔고 그들의 조달 일정과 요구사항은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어떤 문제인데? 투손에 티타늄 브레킷 공급이 지연됐다는데 그게 어느 벤더인지 파악도 안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계약서는 관련 없는 업체들이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나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모르슨의 이메일을 열어둔 상태였지만 열어본 문서 대부분은 엉뚱한 납품 계약들이었다. 그는 확실히 물에 빠진 듯 허우적대고 있었다. 타일러,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모르슨 계정에 대해 박 부장에게 자세히 설명은 들었어? 선배님이 인수인계 해주실 거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 다음엔 상황이 그렇다면서 내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 했죠. 내 상황이라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타일러를 앉혀놓고 3시간 넘게 모르슨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그들의 납품 일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12시간 배송 지연만으로도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점, 내가 어떻게 백업 공급망을 설계해뒀는지, 긴급 조달 시 어느 업체를 우선적으로 접촉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줬다.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청 복잡하네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경험이지. 그리고 문서화. 문서화 시스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박재현 부장은 단순히 준비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도 이 자리의 실제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타일러는 멍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업무를 감당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점심시간 내내 전화를 걸었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통해 남서부 지역 공급망 네트워크 전반에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깨달았다. 레이븐스파크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고 고객사들도 그에 대해 듣고 있었다. 몇몇은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몇몇은 그 틈을 기회로 여기며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오후에 나는 모르슨 인더스트리의 구매부장인 장미정 팀장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침에 계약 해지를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다. 안 선생님, 레이븐스파크에서 인사 이동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혹시 아직 우리 계정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2주간은 제가 담당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타일러 박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다. 박 씨요. 박 부장 조카요? 네. 세상에, 그 친구 오늘 아침 나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로 신입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대체 왜 계정 책임자가 된 거예요? 배우려는 의욕은 강합니다. 난 타 회사 교육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일정과 안정적인 납품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공급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화는 하루에 4번 더 반복되었다. 주요 고객 4곳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날이 끝날 무렵 나는 퇴사 이후 벌어질 일들을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타일러는 고전할 것이고 고객들은 불만을 쏟아낼 것이며 박 부장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운영 실무를 마구 간섭할 것이다. 결국 지역사업부는 6달 안에 고객을 대거 잃게 될 것이고 실적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다. 화요일 아침 박 부장이 나를 다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빛엔 예민함이 서려 있었다. 성우 씨, 지난 금요일에 나눈 이야기 다시 생각해봤어요. 타일러도 있지만 당신 같은 인재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2 사람 모두 함께 관리직에 둘 수 있어요. 무슨 의미죠? 부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타일러가 전략을 맡고 성우 씨가 기술 운영을 맡는 식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부본부장, 명함에만 존재하는 껍데기 직책, 실질적인 책임은 그대로지만 위계는 명확히 타일러가 위인, 그런 구조. 감사하지만 나는 말했다. 처음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 결정 후회할 겁니다. 장담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그의 협박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다. 수요일까지 나는 벌써 3곳과 면접 일정을 잡았고 더 이상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생겨 있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의 공급망을 책임지며 수많은 관계를 구축했다.
그 관계들은 레이븐스파크의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맺은 신뢰였고 내가 쌓은 결과였다. 첫 번째 면접은 목요일 아침이었다. 오스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장비 유통기업인 실버링크스 에너지. 그들의 지역 본부장 윤대현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나를 영입하려 시도해왔다. 성우 씨, 드디어 시장에 나왔다고 소문이 돌더군요. 그는 나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웃었다. 좋은 인재 소식은 빠르게 퍼지죠. 특히 고객 기반이 탄탄한 분이라면 더더욱. 그는 내게 레이븐스파크에서 타일러가 차지했던 바로 그 직책, 지역 운영 본부장을 제안했다. 연봉은 내가 받던 금액보다 30% 높았고 복지도 훨씬 우수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고객 네트워크를 함께 가져가길 바라고 있었다. 우린 그동안 중장비 부품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모르슨 인더스트리, 코퍼필드 제조, 보더스테이츠 장비.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건 업계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공급망 산업은 사람을 신뢰 기반으로 움직인다. 고객은 계약서보다 사람을 따른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하며 성실히 응대한 담당자라면 더 그렇다. 나는 경쟁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고 고객들은 누구와 일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직하려면 2주 전에는 현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레이븐스파크가 상황을 알게 되면 아마 조기 퇴사를 허락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다시 박 부장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이번엔 타일러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다. 내 목요일 면접 소식이 이미 그들에게 전해졌음이 분명했다. 박 부장은 본론부터 꺼냈다. 경쟁사와 면접을 진행 중이라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이면서 타일러에게 인수인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 면접이라니. 이해하죠?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이건 산업 스파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흘리는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기밀은 공유한 적 없습니다. 고객 관계는 기밀입니다. 우리 자산이에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고객 관계는 제 개인적 자산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신뢰와 응대 속에서 제가 직접 구축한 관계입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 고객들은 레이븐스파크에 속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데려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파산시킬 수 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타일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삼촌, 아마도 이건. 조용히 해, 타일러. 박 부장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성우 씨,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고객들을 훔쳐가려 한다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부장님, 저는 지난 5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완벽한 성과 평가를 받았고 수많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의 조카가 맡은 자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묵묵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박이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사직 기간을 성실히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부장님이 이 전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게 몸을 실었다. 두고 보죠. 나는 문을 향해 걸었다가 잠시 멈췄다. 타일러, 혹시 인수인계 중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삼촌이 뭐라 하든 저는 당신이 이 일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반면 박 부장은 눈을 번뜩이며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남은 한 주 동안 나는 타일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상황에 자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박 부장의 잘못된 판단 아래 무방비로 던져진 젊은이였다. 내가 그를 증오할 이유는 없었다.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에게 물어야 할 일이었다. 마지막 날 나는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사무실 카드키를 박 부장에게 건넸다. 그는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한텐 끝났습니다. 나는 레이븐스파크 벤처스를 걸어 나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가볍게 내쉴 수 있었다. 내가 떠나도 세상은 그대로 흘렀고 아침 공기는 똑같았지만 내 안의 무게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수가 찾아왔다. 정확히 6달 후였다. 실버링크스 에너지에서 새 역할에 적응해 가던 중 윤대현 이사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잡지 한 권을 놓고 있었다. 이거 꼭 봐야겠어요. 잡지 표지를 넘기니 대문짝만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레이븐스파크 벤처스, 지역사업부 고객 유출, 가족 경영의 그림자. 기사 내용은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지난 5달 동안 레이븐스파크는 주요 고객 4곳을 잃었고 남서부 매출은 6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사회는 박재현 부장의 경영 방식에 대해 공식 감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해임되었다. 윤 이사는 웃으며 말했다. 타일러 박도 3달 동안 버티다 자진 사직했더군요.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갔답니다. 나는 기사 내용을 더 자세히 읽었다. 모르슨 인더스트리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사는 $200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경영진의 친족 채용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다. 타일러는 입사 당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사직 후 애리조나 주립대 물류학 석사 과정에 등록했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박 부장은 회사의 몰락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몇 달 뒤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는 후속 기사도 뒤따랐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윤 이사가 말했다. 그들의 남은 고객 중 3이 이미 우리에게 연락했어요. 당신이 담당할 수 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잡지 기사에는 레이븐스파크 전 직원들이 업계 경쟁사로 대거 이직하면서 지식과 관계망이 유출됐다는 분석도 포함돼 있었다.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 내 흔적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업계는 사람을 기억한다. 좋은 사람 하나가 회사를 떠나면 그것만으로도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업자득이죠. 윤 이사는 말했다. 박재현 부장은 성우 씨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 결과 자신이 당연히 여겼던 자리를 잃은 거죠. 나는 잡지를 접어 돌려주며 말했다. 타일러는 안 됐네요. 아직 어렸고 감당할 준비도 안 된 채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타일러는 잘 될 겁니다. 젊잖아요. 실패도 배우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박 부장은 동정하기 어렵죠. 실력 대신 혈연을 선택한 사람에겐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나는 실버링크스 에너지의 남서부 지역 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나의 경험이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매달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나를 신뢰해주는 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 타인의 친인척 관계가 아닌 각자의 실력과 자세로 모인 구성원들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결과물은 투명하고 의미 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나는 책상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한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것이다. 그 말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고객사들도 나를 따라 이곳으로 왔다. 모르슨 인더스트리, 코퍼필드 제조, 보더스테이츠 장비. 이들은 단지 가격이나 조건만 보고 계약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신뢰를 지난 수년간 쌓아왔다. 그들이 레이븐스파크를 떠나기로 결정한 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관찰 끝에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내가 이직하자마자 그들은 직접 연락을 해왔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정도였다. 공급망 산업은 결국 사람의 일이었다. 신뢰, 이해, 일관성.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무너지기 마련이었다. 사직서를 내던 순간 나는 두려움도 있었다. 추천서 없이 업계를 떠난다는 건 모험이었고 주변의 평판이 악의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만난다. 내 이직을 두고 누군가는 배신이라 말했지만 진실은 다 알고 있었다. 나를 실제로 함께 일하며 지켜본 이들은 내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왜 이직 이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실버링크스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빠듯한 일정과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해 누구도 선뜻 맡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직접 벤더를 찾아가고 이전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며 기존 공급망을 재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시켰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 나는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주말 새벽까지 이메일을 보내는 삶이 아니었다. 딸 소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아빠 요즘 표정 좋아.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빠가 아빠 자신 같거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될래. 자기 목소리 낼 줄 아는 사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선택이 단지 내 커리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고요히 참고 견디며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떠나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선택을 한 자신이 자랑스럽다. 레이븐스파크의 붕괴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안일함, 그리고 실력 없는 혈연 중심의 결정들이 만든 예고된 결과였다. 나는 단지 그 안에서 더는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내가 타일러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이 떠오른다. 너도 잘 되길 바란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비록 그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걷고 있다. 언젠가 업계 어딘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를 경쟁자로가 아닌 동료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을 깨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용기가 나의 미래를 바꿔놓았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타일러를 축하하던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던 때였다고. 미소 뒤에 감춰진 쓰라림, 가슴속에 가라앉는 싸늘한 감정, 그리고 오래도록 참아왔던 자존심이 조용히 일어서는 감각. 그건 분노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내가 기다려온 것은 누군가 나를 발탁해 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가는 용기였다는 것. 다리를 끊는다는 건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나는 그 시점에 도달해 있었다. 나를 낮게 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상황에 종속되어 있고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해서 빠뜨린 것이 있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판이었다. 나는 타협하지 않았고 모욕을 견디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발판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치지도 않았다. 다만 내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떠나는 일은 때때로 가장 큰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예상보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나를 이끌어줬다. 레이븐스파크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내게 그곳은 단지 한 회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긴 터널이었고 내가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 함께하는 팀, 관리하는 고객들, all of that.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올바른 선택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출근길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린다. 문득 그날의 회의실이 떠오르고 박 부장의 얼굴과 타일러의 떨리는 웃음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신뢰로, 나의 자리에서 일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내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복수는 결국 이런 것이다. 아무 말도 아무 공격도 하지 않고 그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당신은 그들을 잊음으로써 그 응징을 완성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진짜로 얻은 가장 큰 보상일지도 모르겠다.